가입했다가 NPT를 탈퇴한 유일한 국가 북한이었어요. 전 세계의 NPT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람 없었어요. 안 가입한 국가는 있었어도.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북한의 NPT 탈퇴를 북한발 1차 핵 사태라고 외교안보사에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분위기는 그냥 북한이 NPT도 탈퇴하면 뭐야? 핵전쟁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긴장감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었던 시점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련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망했어요. 그 동구권 국가들도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92년도에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합니다. 그때 북한이 굉장히 배신감 느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92년도에 또 우리가 또 베트남과 수교를 해요. 베트남은 어떤 나라입니까? 진짜 북한이 베트남전을 함께 수행을 했던 혈맹이잖아요. 우리랑은 또 전쟁을 했고. 우리랑 전쟁을 했고 그 베트남이 우리와 손을 잡아버려요. 결정적으로 이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또 새로 생기면서 옐친이라는 술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나라를 구석기 시대로 돌려버려요. 진짜로. 나라가 경제가 폭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벌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각자 도생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NPT 탈퇴하자가 된 거죠. 근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NPT가 뭔지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뭘 탈퇴하긴 한 것 같아. 왜냐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이거 뭔가 지금 장군님 하는 말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뭐 미국이 자기네들은 뭘 가지면서 우리는 못 가지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정복을 해야 돼서 로켓을 쏴야 되는데 그 로켓을 못 쏘게 한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데 지네들이 왜 자꾸 못하게 하냐. 그래서 부글부글했죠. 군부대 폭풍, 막 무슨 우레 이런 명령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은 진돗개 이런 건데 떨어졌어요. 장군님의 둘이 뭉쳐서 전쟁을 할 건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때 어렸어요. 제가 유치원 때인데 등하간지 치는 거부터 방공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하고 돌아가요. 그럼 책가방에다 다 집어넣고 들고서 나가서 방공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7시간씩 그 안에서 지키고 있고 물도 먹지 말래 뭐도 먹지 말래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탁 막거든요. 입구를. 그런 훈련을 자강도는 엄청나게 했어요. 그다음에 소년병들 막 중학생 이런 애들은 탄피집으로 들어간다고 막 지하에 다 들어가고 자강도는 그야말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강도는 그때 당시 전쟁 나는 줄 알고 우리 비상식량도 구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윤아 씨가 얘기한 게 그 당시에 북한이 단순히 NPT 탈퇴를 한 게 아니라 NPT 탈퇴를 하면서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그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긴장 국면으로 이제 몰아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허위사령부에서 김일성을 호위하던 그 1호위부에서 군복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1호위부 사람들은 이 김일성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되니까 사복을 많이 입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넥타이를 많이 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가 준전 상태가 아닙니까? 네. 저희 아버지 그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김종일이가 허위사령관한테 전화가 내려왔대요. 전화하면서 아니 니들 지금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지금 막 준전 상태로 들끓고 있고 또 평양시 안에서도 지금 땅구 소리가 우렁우렁 나면서 지금 계속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사복을 입고 뺀질뺀질하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당장 분위기에 맞게끔 전투복으로 다 갈아입혀라 해서 저희 아버지 그 부대가 100% 다 이 전투복으로 다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고 계속 동행을 하는데 김일성이 보니까 사복 입었던 애들이 다 지금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하다 나니까 너희들 군복을 왜 입고 있니? 라고 물어봐서 자기들이 이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준전 상태로 지금 군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뭐 최고사령관 명령이니까 그거 따라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준전시 상황까지 선포됐고 한반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데 이 발언까지 더해집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발언이죠? 13년 3월입니다. 자, 이거 다시 좀 잘해보자라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남북 접촉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측은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며 전쟁이 나면은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자, 그 유명한 불바다.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은? 우리가 전쟁 선언을 했다, 오히려. 절고 있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거의 뭐 협박이죠. 뭐 아무튼 사재기 사건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40박스 좀 전에 들었는데 다 나갔어요. 평상시에 뭐 한 6-7대 돼요? 빨리 사놓으라고. 다 뭐하고 있냐고 그랬지. 아는 사람들이 그럼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처럼 이제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서울 불바다. 서울 불바다가 됩니다. 정말 저 장면은 잊혀지질 않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저때 대학생이었는데 뉴스에서 이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서울 불바다 발언.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박영수라는 사람은 하도 반복해서 나오고 너무 강렬하게 서울 불바다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여기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마트 가서 혹시 모르니까 좀 뭐 좀 사놓긴 하자라고 해서 이 사재기 대열에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강렬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1994년 3월 19일이었으니까요. 북한이 NPT 탈퇴한 지 정확히 한 1년 정도 될 즈음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사실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NPT 탈퇴 준전시 사태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니까 이거 좀 풀어보자. 그래가지고 특사교환하자. 특사교환이라는 게 결국은 뭐 어떤 전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방문해가지고 뭔가 좀 풀어보자는 대화를 하기 위한 그렇죠. 실무 접촉이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북한의 조평통 부국장 박영수 조금 전에 보신 양반이 이제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밀고 정말 제가 그 발언보다 더 심했던 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남측의 송영대 차관, 우리 측 수석 대표한테 송 선생도 살아남지 못할 거요. 이거는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판을 깨는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판문점 회담을 할 때는 서로 서울과 평양에서 그 회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 중계로 상대방의 실시간 전송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주관하는 쪽.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북한 평양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이 앉아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대표단은 일부러 자기가 받은 이제 그 훈령이 있을 거예요. 이번 회담은 어떻게 보면 판을 깨라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언으로 평양을 향해서 사실은 샤우팅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이렇게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수령님 봐주십시오 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요. 이 지시가 없어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판을 못 깨거든요. 그래요. 아무 말이나 발을 못 합니다. 나가기 전에 발언 원고라는 걸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가지고 간부들 다 수표를 받아서 그 발언 원고대로만 딱 발언을 해야 돼요. 저게 북한이 굉장히 영악하고 영리하게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게 두 분 지적이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박영수가 그때 당시에 서울 불바다 발언할 때 자세히 보면 한쪽에 원고를 살짝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스처도 굉장히 그 전까지 쓰지 않았던 이렇게 상대방의 손가락질을 하며 라는 정확한 오더를 북한 상부에서 받고서 일부러 국제사회를 경악으로 몰고 가서 북한이 나중에 원하는 걸 받아내려는 굉장히 의도된 도발이라는 게 이 사실은 그 이후의 분석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미국은 정말 전쟁까지 고려를 했거든요. 그래요? 94년도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때보다 국외에 있을 때 상황이 더 심각하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그렇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evacu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미국 방송에서 소개.
주한미군 병사들은 어차피 전쟁이 터지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있고 주한미군 장병들의 가족들은 일본 오키나와로 빠져라. 소개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당시 미국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기정사실이구나. 심각하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때. 미국 군 문화에서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주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폭발을 하고 질문은 나중에 물어보겠다. 그런 문제가 그런 농담이 있는데 그런 농담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은 이게 거슬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긴 고민 끝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은 영변에 있는 핵 시설만 우리가 타격을 하자. 우리가 미사일을 써서 그것만 타격을 하자. 근데 그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1990년도에 우리가 미국이 걸프전 때 이라크 군 시설만 정밀하게 타격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 저번에도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보도에 따르면은 크루즈 미사일하고 F-127 전투기로 해서 폭격을 합시다. 이 계획이 올라갔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때 당시 미국 행정부에서 만약에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때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정밀 타격하고 만약에 전면전으로 발발한다면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 2천 명, 한국군 49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로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하고 싶어도 혹시 이게 전면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확산될 경우에는 100만 명의 목숨이랑 맞바꿔야 하는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 북한 폭파 계획을 미국이 세웠지만 그게 뭐 지금처럼 서지컬 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핵시설만을 하는 프리벤터티브 어택이라 그래가지고 예방적 폭격. 그러니까 이 핵 개발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 핵단지만 드러내보자 이런 거였던 이런 상황이에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 맥락입니다. 그때 198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하나하나 몽땅 다 쓰러져 나가거든요. 그쵸. 그때 중국도 굉장히 약했거든요. 자기네 개혁 개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뭐 중국식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94년에 솔직히 말하게 되면 94년에 때렸어야 돼. 때렸어야죠. 맞아요. 쳤어야 돼. 때렸어야 돼. 때렸어야죠. 맞아요. 쳤어야 돼. 때렸으면 우리 어떻게 해? 아니 당시에 보수 정부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거의 울고불고 하다시피 클린턴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뭐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탁한 북한은 아마 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는 그건 가정이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전면전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끔찍한 거죠. 끔찍하지. 우리가 이기더라도 이건 계속 그냥 부딪히다 보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고 이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 바로 지미 카터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또 돌아와네요. 다시 등장합니다. 네, 다시 등장합니다. 이 1994년 6월 1일 날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폭격 이런 계획들을 지금 짜고 결국 지금 전쟁 그림까지도 지금 그려진 상황이잖아요. 이때 지미 카터가 그 대통령 클린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문제를 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이만큼 굴러간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뭐 평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건 사실 클린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계획이 다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있었는데 그때 엘고 부통령이 중재를 좀 해요. 그러면 지미 카터를 미국 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열어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미 카터가 자기 부인하고 드디어 정말 또 한번 역사적인 만남, 김일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한다고요? 네. 아니 이 난리통에 그렇죠. 이 팽팽한 상황에 아내와 함께 들어갑니다. 표정이 이제는 유명 장면이죠. 이 배 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유람선을 탔어요. 네. 대동강 유람선을 타고 이제 부부 동반으로 회담을 합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이야, 개인적으로 우리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이 장면도 엄청난 장면이죠. 협상가네, 협상가 진짜. 이때 판문점을 통해서 오가는 거 가지고도 백악관하고 상당히 카터가 이제 줄다리기를 합니다. 급작스러운 일이네 진짜. 이제 장소하고 시간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요것만 이제 합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와, 그 전쟁의 위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야. 카터 덕분에 분위기는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김일성이 카터의 요구대로 핵 동결을 받아들였지만 이걸 그냥 공짜로 해줄 북한이 아니잖아요. 네네. 북한 김일성이 이 속마음을 꺼내듭니다. 바라던 걸 꺼내든 거죠. 경수로 좀 지어줘. 이거예요. 그래서 경수로 건설을 지원받으면 저전력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핵을 개발하면서도 아니야 이거 에너지 개발용 경수로야 의심도 피할 수 있다라는 보관을 갖고 네. 까만 마음을 내비친 거죠. 경수로 좀 지어줘. 카터가 그걸 오케이 한 거죠. 이 1994년은 정말 이게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아요. 3월에 불바다 발언.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6월 타격 준비 완료. 근데 갑자기 6월에 지미 카터가 들어가가지고 이 위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지미 카터가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월에 바로 그 다음 달이 되겠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이때 이제 이 김영삼 정부에서 조건 수락하겠다. 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남북 간 정상회담이 합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월 25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쭉 가나 본다 했는데 갑자기 그 정상회담 한 2주, 약 2주 남겨둔 7월 8일 날 김일성이 사망을 해요. 하필. 김일성이 사망을 해요. 하필. 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극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아니 이게 저는 하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NPT 탈퇴를 한 북한을 이제 잘 구슬러서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어떻게 됐든 결과론적으로 그 전쟁을 막아냈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유지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평화 인권의 어떤 상징으로서 지미 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닐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is now a Nobel Peace Prize laureate. Mr. Carter received the honor this morning in Oslo, Norway. We can choose to work together for peace. We can make these changes. And we must. Thank you. 그러니까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물론 이거 했다고 노벨 평화상 바로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더 큰 이제 국제사회 분쟁 문제를 카터 대통령이 막 누볐어요. 중동과 아시아를 누볐어요.